날마다 황을 섭취하라. 서울 선포동대학 의과대학의 영양학연구소에서 2006년에 수행한 연구인 함황 아미노산 섭취가 인간의 면역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서 보면은 황은 몸에서 아미노산과 단백질을 만들 때 사용되는 필수 미네랄이다. 연구진은 인간의 면역 체계를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데 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 결과는 메틸설포닐 메탄 형태의 황이 몸 전체에서 염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황은 본질적으로 단백질과 그 밖의 다른 영양소와 기체가 세포막을 통과하여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황이 없다면 세포막은 단단해지고 투과성이 약해진다. 이로 인해서 세포는 생리성으로 바뀌고 산성대사 노폐물을 축적하게 된다. 이것은 세포가 악성으로 바뀌거나 퇴화하여 적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황은 몸 안에 저장될 수 없다. 따라서 날마다 음식이나 음료를 통해서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포의 퇴화를 통해서 날마다 채취한다. 일반적으로 황은 샘물 경수에 들어있다. 샘물이 비교적 많은 지중해 연안에 사는 사람은 심장질환에 심해에 잘 걸리지 않는다. 포브스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건강한 나라는 아이슬란드이고 아이슬란드 이거 샘물 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모래는 특히 황 성분이 풍부하다고 한다. 샘물을 연화하면 수돗물을 불소나 염소를 처리할 때 마찬가지로 물 안에 들어있는 모든 황이 제거된다. 따라서 이러한 수돗물을 먹는 사람은 황결핍 증상을 나타낸다. 농사의 화학 비료를 사용하기 전에 토양에 황이 풍부한 거름을 주어서 농작물을 길렀다. 반면에 오늘날에도 화학 비료와 살충제를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먹는 식품에는 황이 대부분 사라졌다. 설령 얼마간 황이 남아있더라도 그 식품을 가공하거나 가열하고 보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두 없어진다. 미국에서는 1954년 이후로 화학 비료 사용이 합법화되었다. 그와 함께 암과 주요 퇴행성 질환의 발병도 무려 4000% 이상 증가했다. 핀란드는 전 세계적으로 현대적인 농경 방식과 식품 생산의 근본적인 위험을 가장 먼저 인식한 나라다. 1985년 퇴행성 질환의 발병 비율이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증가한 사실에 놀란 핀란드 정부는 화학비료 사용을 완전히 금지했다. 이러한 조치 결과로 핀란드에서는 퇴행성 질환의 발병률이 1985년에 비해서 10분의 1로 감소했다. 오늘날 핀란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영할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유기농 식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 황은 몸 안에서 세포 산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이 손상을 입었을 때는 회복을 도와준다. 실제로 몸 안에 충분한 양의 황이 없으면 세포는 자연스럽게 제어가 되지 않는다. 유기농식품과 자연성 퇴화물을 하지 못하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몸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 노화는 실제 나이와 별로 연관성이 없다. 노화는 영양결핍으로 몸의 장기와 여러 기관에 영양 공급이 어려워지고 세포가 스스로 만들어낸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황은 노폐물 제거와 세포에 대한 영양 공급을 조절하는 유일한 미네랄이다. 이러한 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날마다 최소한 750mg의 황이 필요하다. 황은 심지어 지방세포와 뇌세포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황은 몸에서 혈액순환과 효소 활성을 증가시키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며
상처가 났을 때 회복기간을 줄여주고 근육의 통증을 완화하며 머리카락과 손발톱의 건강을 촉진한다. 암, 골다공증, 우울증, 파킨슨, 알츠하이머, 당뇨 등을 예방한다. 항의 결핍과 관련되지 않은 염증성 질환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독성물질, 식품 첨가물, 농작물과 공기 중에 뿌리는 설침제제 조제 백신, 휴대폰과 무선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같은 것이 몸 안의 황을 고갈시킨다. 날마다 몸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유입되는 독성물질을 제거하기에는 우리 몸속의 황의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 간과 담낭, 대장, 신장을 청소하는 것과 함께 유기농 식품을 섭취하고 자연상태의 물을 마시는 것은 몸의 건강을 회복하고 노화를 늦추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다. 특히 황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채식 재료로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방울, 야배치, 물냉이, 무가 있다. 날마다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자. 날마다 충분한 물을 마시자. 섭취한 물을 적절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하루에 필요한 담즙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간에 많은 양의 물이 공급되어야 한다. 게다가 몸이 혈액의 양을 정상으로 유지하고 세포의 결합 조직에 수분을 공급하며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그야말로 수천 가지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물이 필요하다. 담즙의 생산량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혈액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날마다 적어도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면 바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라. 그러면 신장이 밤사이 만들어진 소변을 희석하여 배출하는 것이 쉬워진다. 아침에는 소변의 농도가 매우 진하다. 이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희석하지 않으면 소변 속은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신장과 방광의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따라서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시 따뜻한 물을 한 잔 더 마신다. 여기에 레몬이나 라임 반쪽을 짜낸 즙과 정제하지 않은 천연 생볼꿀 한 티스푼을 첨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위장관이 깨끗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 레몬은 강력한 세정 작용을 하고 생볼꿀은 해로운 미생물을 죽이고 상처가 난 장을 치유한다. 또한 위장과 장에 과다하게 남아있는 점액을 씻어낸다. 목이 마를 때에도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 있다. 식전 30분과 식후 2시간에는 2시간 30분이 바로 그때다. 이 시간이 되면 수분 공급이 잘 되고 있는 몸에서 자연스럽게 갈등 신호를 보낸다. 이때 충분하게 물을 마셔야만 혈액과 담즙과 림프액이 몸 안에서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갖게 된다. 만약 겨우 고혈압이 있어서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물을 더 많이 마셔서 혈압을 체크해 본다. 날마다 충분하게 물을 마시면 가체적인 경우에 체중이 감소하고 저체적인 경우에는 체중이 늘어난다. 유리병에 담긴 것이 아니라면 일반 용기에 든 물을 되도록 마시지 않기를 원한다. 플라스틱에 있는 비스페놀 A 같은 독성 화학물질이 물에 녹아들어서 몸에 축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스페놀 A는 비정상적인 체중 증가, 인슐린 저항성, 전립선암, 유방암, 과도한 젖샘 발달, 신경장애, 비정상적인 도파민 작용으로 인해 활동 항진증, 주의력 결핍, 의약품에 대한 민감성 증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오랫동안 진행 중인 영국의 국민 건강조사에 보호된 자료에 의하면 그것은 심장질환의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비스페놀 A는 통조림, 케인, 식품 포장재, 치아 충전재, 지폐에서도 검출된다.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는 정수기를 선택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정제하지 않은 천일염을 물에 타서 마시면 부족해진 미네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술을 끊어라. 술을 끊어라. 또 좋네.
알코올은 당분을 발효시켜서 정제한 액체로서 몸을 활성화하는 성질이 매우 강하다. 알코올은 세포의 신진대사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 대신에 몸에서 미네랄이 빨리 소진되게 한다. 알코올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장기는 간이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1시간 안에 2잔 이상의 와인을 마시면 간은 모든 알코올을 해독할 수가 없다. 해독되지 않은 알코올은 지방으로 전환이 되어 축적이 되고 결국에는 간과 담낭에서 담석이 생겨난다. 만약에 간과 담낭에 이미 담석이 생성되어 있는 상태라면 알코올 섭취를 인해서 그것을 더 빨리 자라서 간과 담낭을 채울 것이다. 커피나 차와 마찬가지로 알코올에는 강력한 탈수 효과가 있다. 알코올은 몸의 세포, 혈액, 림프, 담즙에서 수분 함량을 떨어뜨린다. 그로 인해서 혈액순환과 노폐물 제거 기능도 나빠진다. 중추신경계 수분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기억상실, 방향감과 반응 속도 둔화,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현상이 나타난다. 보통 숙취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알코올의 영향과 그로 인한 수분 부족은 신경기관과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 결과로 소화기능 신진대에서 호르몬 작용에 지장이 생긴다. 모든 것은 간과 담낭에서 더 많은 담석이 생겨나도록 돕는 것이다. 담석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적어도 모든 담석을 제거했다고 확신할 때까지는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내게 도움받은 환자 중에는 맥주나 와인을 비롯한 모든 술을 끊고 나서 공황장애, 부정맥, 호흡기 질환, 다양한 심장질환, 수면장애, 담석통, 췌장염, 절성, 비대, 대장염, 기타 염증성 질환에서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어떤 병을 앓고 있나? 알코올, 커피, 차, 탄산음료, 특히 다이어트 음료와 탈수증을 유발하는 음료는 모두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하면 약해진 부위를 치유하는 일에 몸이 가진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집중할 수가 있다. 모든 와인 중에는 레드와인을 추천한다. 레드와인, 건강한 간이 한 잔의 와인 속에 있는 알코올을 혈액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적어도 1시간 정도가 필요하다. 혈액 속에 지나치게 많은 알코올이 들어있는 것은 뇌와 간의 신장에 매우 유해하다.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알코올 대사가 더 느리게 진행한다. 때문에 여성이 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알코올의 양은 남성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 특히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있는 여성은 알코올의 잠재적인 폐해에 더욱 취약하다. 이런 여성에게는 적은 양의 알코올로도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과다출혈,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알코올은 또한 여성의 배란과 성기능을 억제한다. 폐경기 여성이라면 알코올로 인해서 안면 홍조, 조울증, 식은땀, 불면증, 피부 건조 등을 심하게 겪을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일단 과식하지 마라. 담석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음식에 대한 탐닉이다. 위장이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먹거나 위장이 항상 채워진 상태로 있으면 간에서 과도한 양의 콜레스테롤이 담즙으로 분비된다. 이로 인해서 간 내 담관에서 담석이 생겨난다. 따라서 담석 생성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과식하지 않는 것이다. 약간 부족하다고 느낄 때 식사를 멈추면 영양가 높은 양질 음식에 대한 건강한 욕구가 유지된다. 반면에 과식으로 불타오르는 식욕을 충족시키고 나면은 장이 막히면서 새로운 세균과 혐오가 급증한다. 이로 인해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서 다음 음식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 음식에 대한 갈망이란 설탕, 사탕, 밀가루 음식, 감자칩, 커피, 차, 에너지 음료, 청량 음료 같이 에너지를 높여주는 먹을거리에 대한 강한 욕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음식은 혈당 수치를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시켜 몸통치를 과도하게 자극한다. 이처럼 극도의 흥분 상태를 만드는 연료가 떨어지면
혈당 수치는 다시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무기력증이나 감정 기복, 분노, 좌절감, 우울증까지 느끼게 된다. 음식에 중독된 사람들은 에너지 고갈로 인한 불편한 느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리하여 앞서 말한 에너지를 높여주는 먹을거리를 통해 편안함을 구한다. 이런 혐오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먹을거리에 위로 음식이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한다. 특정 음식을 좋아하는 것을 두고 음식에 대한 갈망이라고 하지 않는다. 단순히 어떤 음식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일 뿐이라면 그 음식이 없어도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음식을 갈망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먹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어떤 음식이든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인 불균형을 가져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먹거리야말로 담석을 생성시키는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라. 우리 몸은 수많은 생체 리듬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를 할 수 있더라고. 규칙적인 식사는 습관을 유지하면 몸을 구성하는 60조, 100조 개의 세포는 미리 정해진 대로 날마다 필요한 만큼의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이로써 세포의 신진대사도 원활하고 활발해진다. 식사 시간을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에 맞추는 것만으로도 당뇨나 비만 같은 대사 장애를 크게 호전시킬 수 있다. 하루 중에 가장 든든한 식사는 점심에 하고 아침과 저녁에는 가볍게 먹는 것이 좋다. 채식 위주의 식사나 완전 채식을 하라. 균형 잡힌 채식 위주의 식사나 완전 채식을 하는 것은 담석, 암, 심장질환, 당뇨, 골다공증, 우울증 등을 비롯한 많은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지금 당장 채식을 실천하기 어렵거나 혼자서만 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적어도 붉은 고기 대신에 방목에서 기른 닭고기나 토끼고기, 칠면조 고기를 먹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은 어느 순간에 완전 채식주의자가 될지도 모른다. 모든 종류의 동물성 단백질은 담즙의 용해도를 떨어뜨린다. 이것은 담석을 생성시키는 주요 위험 요인이다. 숙성된 치즈, 사먹는 요구르트, 가공과 정제를 많이 한 식품은 담즙 성분의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기름에 조리하거나 튀긴 음식도 피해야 한다. 특히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담석 생성의 지름길이다. 이런 기름은 해로운 트랜스 지방산으로 가득하다. 식단에서 채소, 샐러드, 과일, 콩류, 견과류, 씨앗, 복합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담석이 생성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 60에서 80ml의 신선한 당근 주스를 날마다 혹은 며칠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마시면 담석을 예방할 수가 있다. 다이어트 식품을 멀리하라. 여러 과학 연구에 따르면 다이어트 식품이 실제로는 식욕을 부추기고 과식을 유발하여 체중을 줄이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식품은 사람이 먹기 전에 먼저 반려동물의 먹이로 사용되었다. 이것을 먹은 동물은 정상적인 경우보다도 체중이 더 빨리 늘어났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식품을 사람이 즐겨 먹기 시작하면 똑같은 현상이 사람에게도 일어난다. 프레밍행 심장 연구 책임자인 윌리엄 스카텔리 박사는 1992년 7월에 이처럼 깜짝 놀랄만한 연구 결과를 미국 뇌과학지에 발표했다. 우리는 프레밍행지에서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고 칼로리가 많은 식품을 먹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더 활동적이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양질의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일수록 우리는 더 빨리 만족감을 느낀다. 또한 섭취한 것은 더 효과적으로 몸에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와 영양소로 전환이 된다. 반대로 칼로리가 낮은 다이어트 식품을 먹으면 담즙 분비와 소화와 배출이 제대로 안 된다. 혈중 지방 수치가 높은 것은 담즙이 잘 분비되지 않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지방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혈중 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이 실제로는 지방 결핍에 시달린다. 저지방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실제로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생산량을 늘리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몸의 세포와 조직에서 지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몸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러한 생존 전략의 부작용으로 담석이 생성되고 체중이 과다하게 증가한다.
저지방 식품이나 저칼로리 식품은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따라서 적어도 급성 간 질환이나 담낭 질환으로 지방을 소화하고 흡수하는데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먹어야 한다. 모든 담석을 제거하고 간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몸이 요구하는 많은 에너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방과 칼로리 섭취를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간과 담낭에 담석이 있으면 지방을 비롯한 고에너지 식품을 적절하게 소화할 수 없다. 아주 적은 양이라도 쓸모없는 다이어트 식품을 여러 해 동안에 섭취하면 몸의 가장 기본적인 대사 과정과 호르몬 작용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과로 당뇨, 비만, 암과 같은 대사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간과 담낭을 깨끗이 청소하고 단백질 함량이 적은 식사를 하면서 보통의 균형 잡힌 지방을 섭취해 나가면 담석이나 지방간, 간 병변증 같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은 크게 줄어든다. 정지하지 않은 천일염을 먹어라. 충분한 잠을 자라. 과로하지 마라. 아드레날린이 나오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된다.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어라. 비타민 D가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미생물의 침입이나 탈수증이나 급격한 노화를 방지하여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 황선염이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황은 자외선 일반적인 방사선에 의한 손상을 막아주는 강력한 보호제 역할을 한다. 콜레스테롤 황산염은 멜라닌과 함께 피부 세포의 손상과 피부암을 효과적으로 막아준다. 콜레스테롤 황산염은 또한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생화학적인 과정에 참여한다. 규칙적으로 햇빛을 쬐면 저밀도 리포 단백질 농도는 감소하는 대신에 고밀도 리포 단백질 농도는 증가하여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균형을 이루게 된다. 햇빛을 쬐는 것은 전체적으로 몸의 모든 기능에 좋은 효과를 가져다준다. 자외선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의 혈액 방충을 용이하여 하며 간에 저장되는 글리코겐의 양을 증가시키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며 림프가 포식 세포의 수를 늘려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강화하며 성호르몬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런 암들을 9종의 암을 다소 이렇게 해결하는 역학 관계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D가 부족하게 되면 심부전 관절염, 암, 다발성경화증, 당뇨, 알츠하이머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어서 현대인들이 질병 속에 이제 시달린다라는 거죠. 파킨슨 등등 모든 것이 비타민 D를 햇빛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책은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이다. 피부는 콜레스테롤 황산염을 생산하게 되어진다. 햇빛을 많이 쬐일수록 심혈관계 질병의 발병 가능성을 감소하게 된다. 했어요.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은 결핍 현상을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것을 너무 많이 복용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가 있다. 햇볕을 쬐거나 자외선 램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피부암이 햇볕 탓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이 햇볕에 걸린 것을 피부 손상과 동일시한다. 햇볕에 노출된 피부가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화상을 막기 위한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작용이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 몸에는 멜라닌 색소를 생산하는 세포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천년 자외선 차단제를 생산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채로 태어났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햇볕을 쬐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모든 효과가 무용지물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이죠. 햇빛이 얼마나 좋고 유용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비타민 D3를
비타민 D3가 황산염 상태의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것을 비타민 D3 보충제를 복용한다면 이로 인해서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비타민 D 보충제를 지나치게 많이 복용하면 간 손상과 또 자연은 의도적으로 비타민 D가 함유된 천연식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독성을 피하기 위해서다. 심지어 산모 모유에도 비타민 D 함량이 극히 낮다. 자연은 우리가 가공한 우유에 비타민 D를 첨가해서 마신다거나 그것이 풍부한 연어를 잡아먹는 대신에 스스로 햇볕을 쬐어서 그것을 생선하기를 원한다. 만약 지구상에 사는 수십억 명의 사람이 우유를 마시거나 연어를 잡아먹는 것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해야 한다면 인류의 대부분은 오늘날까지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다.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면 골연화증, 그룹병, 골다공증, 암, 면역 결핍, 다발성 경화증을 비롯한 여러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비타민 D를 얼마나 제대로 소화하고 대사작용에 이용할 수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화해서 흡수하려면 충분한 담즙이 분비되어야 한다. 비타민 D 같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경우에도 언제나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스테로이드 약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기적의 약으로 보였지만 비타민 D 보충제를 과다하게 복용하면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날 수가 있다.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면 단기적으로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를 있다. 하지만 몸에서 비타민 A와 비타민 K2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복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자신의 혈중 비타민 A와 비타민 K 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떤 경우에도 환자가 심장과 폐와 신장에 많은 양의 칼슘 침착물이 축적되기 전에 고칼슘 혈증을 인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치보다 증가한 상태로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르면 이들 장기에 발생하는 손상이 영구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반면에 햇볕을 쬐어서 만들어낸 비타민 D는 설령 하루에 8시간씩 햇볕 아래에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